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자인데요. 농사 지은 농작물을 포장하는 작업들을 하거나 가공업을 하다 보면 귀가 심심해 라디오 듣듯이 듣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괜히 들떠서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원래 말하길 좋아하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횡설수설 하더라도 배움이 짧아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진짜 촌놈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조금 살맛이 나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산 덕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머니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지금의 아내도 열심히 살아줬지만 저희 어머니와 저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길을 열어준 건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셨습니다. 매일 동네에서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는지 장손인 저와 어머니를 한겨울에 보따리 하나 싸서 내치시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던 그런 양반들이었죠. 그 덕에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시내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집에서 자라셔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다고 해요. 어찌나 새침을 떨었는지 남학생들이 쪽지만 주고 돌아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남학생들과 연애도 해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 결혼했다면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덜 하셨을까요? 아무튼 저의 그런 상상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외조부의 권유로 여러 차례 선을 보고 양반집이라 자랑하는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친가는 기와가 동네에서 제일 돋보이는 우리 동네 유지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논이며 밭이며 소작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풍족한 집에서 누리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와 손을 잡고 나타난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진한 화장에 뽀글거리는 머리, 뾰족한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개량 한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히 묶은 머리를 한 어머니에 비해 어린 제 눈에도 화려해 보였죠. 게다가 말로는 서울에서 대학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디 저런 희한한 차림을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장손을 낳을 조강지처를 두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망신이다. 라며 그 여자를 굉장히 경멸하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행동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마치 그 여자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제 방을 아버지와 그 여자에게 내주시고는 저와 한 방을 쓰시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집안일도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외삼촌이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다 가져가서 탕진을 한 거죠.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는 쓰러지셨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12살이었던 제가 느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발 양반집에 시집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외할아버지가 여기저기 선을 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놈의 양반집 별거 없던걸요. 사돈네가 망하자 며느리 구박부터 하는 그 저질스러운 추악한 속내를 내보였으니까요. 아침상부터 손도 대지 않고 물리는 것은 물론이고 천박해서 싫다던 그 여자를 불러세워 어머니와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서 대학 다닌 여자는 역시나 시골 고등학교나 겨우 나온 여자와는 차림새부터 다르다면서요. 어머니는 그런 말에도 끄떡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꼿꼿하게 집안일과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시며 제 역할을 하셨죠.
제가 학교 가서도 기죽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아주 순한 척 하면서 독하다. 이쯤 하면 알아서 친정으로 갈 것이지. 꼭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겠니? 우리 장소는 놓고 가라. 아무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니 애 교육도 더 잘 시킬 거 아니냐? 너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겠니? 이러다 너의 친정 빚쟁이라도 쫓아와 봐라. 아주 동네 망신이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말이죠. 그런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래? 그 천박한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나는 엄마랑 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나타난 아버지는 제 뺨을 치며 이놈이 어디서 할머니께 버릇없이 굴고 있어? 제 어미가 교육을 잘 못한 탓이지. 천박한 여자? 작은 어머니께 사과해!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달려들어 밀어버렸습니다. 싫어. 저런 술집 여자 같은 여자가 왜 작은 어머니야? 학교에 소문 다 났어. 시내 다방에서 몸 팔던 여자 집에 들인 거라고. 누가 창피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한테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저의 소리침에 벌떡 일어난 아버지는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혀를 차며 그러게 애는 애미가 교육하기 나름인데 어디서 몹쓸 이라며 저를 노려보셨죠.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그 앞을 막으시며 그만하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라며 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싫어. 엄마가 왜 빌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빌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안으시며 성호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구는 거야. 엄마가 가서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라고 하시기에 싫어? 나는 어머니랑 갈 거야. 여기서 살기 싫어. 이런 집구석에 나 버리고 가지 마.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우셨고 아버지는 그래 가라. 자식은 또 낳으면 돼.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오냐 하고 키웠더니 지가 가진 걸 귀한 줄 모르고 가서 고생해봐라. 금세 와서 받아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물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기침만 했고 할머니는 안절부절하면서도 아버지를 말리지는 못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런 할머니를 부축해가며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유 어쩜 애가 저렇게 표독스러워요? 라며 들러붙어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감추질 못하더군요. 그런 그 여자를 노려보며 어머니와 제 짐을 싸고 대문을 나서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나와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오셔서 음식을 몰래 제품에 넣어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아주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저와 집을 나서셨습니다. 쌩쌩 부는 찬바람이 온몸 마디마디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간 곳은 동네 입구 쪽에 있는 박씨 아저씨네 집이었습니다. 언니, 나예요. 라고 어머니가 부르자 나오신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아이고, 오늘이었어? 성호까지 같이? 일단 들어와. 라며 저희 모자를 받아주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집 건너방에 들어서며 느꼈던 얼음몸이 풀리는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일단 내가 저쪽에서 지낼 곳을 마련해 놨어.
우리 집 소작할 때부터 성호 엄마가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성호야, 너희 엄마 많이 도와라. 알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성호야, 엄마 여기서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내일 날 밝으면 집에 다시 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버지께 빌어. 잘못했다고. 그리고 학교 오가는 길에 만나면 되잖아. 응?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귀찮아요? 저는 엄마 없는 그 집에 가기 싫어요. 그 여자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고 라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그래, 애를 왜 보내? 엄마랑 있어야지. 거기서 무슨 구박을 당하라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의 머리를 감싸 안으시며 고생은 이 어미 혼자 하면 되는데 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니?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육성회비가 밀려 처음으로 선생님께 따귀를 맞은 다음 날에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시고 늦장을 부리는 제게 왜 이렇게 굼떠? 너 학교까지 못 보내면 이 애미 체면이 뭐가 되겠니? 보란 듯이 학교도 잘 다녀야지. 그럴 거면 올라가! 라고 소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모자가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 남아있다는 것을 안 할머니와 아버지가 몇 차례 와서는 소란을 피우며 저희 어머니를 곤란하게 했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씩씩거리며 저희가 지내는 방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는 순간 화가 난 저는 물을 길어다 뿌리며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가요, 가. 없는 듯이 살면 그만이지. 여기 왜 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를 피해 문을 나선 할머니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장손이라는 놈이 제 어미 치마폭에 쌓여서는 이라며 돌아섰고 아버지는 절 한참 노려보시다가 어디 더 고생해봐라 라며 가셨습니다. 가끔 양산을 쓰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괜히 동네를 활보하는 그 여자와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매섭게 노려보면 눈을 내리깔고 지나치는 터라 그 여자와는 큰 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 이 집 저 집에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으셨는데 할머니의 입김으로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집도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발이 넓은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옆 동네까지 어머니를 소개해 주셔서 어머니는 옆 동네에도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창고를 개조한 방에는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들고 쥐도 잘 드나들었지만 어머니와 저는 그 공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방세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박씨 아저씨네 내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때는 뭘 먹어도 맛있었고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2해 정도 지내고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싼 학비에 고민을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럴수록 배움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가 그 집에서보다 더 잘 크는 것 같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학교에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육성회비가 밀려 제가 뺨을 맞고 온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육성회비 안 낸 사람 교무실로 오라며 주번에게 전달을 받고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에 들어섰는데 그곳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고운 옷차림으로 담임 선생님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은 성호가 여간 영민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닮았나 봅니다. 라며 어색하게 웃고는 어머니 교문학까지 배웅해드리고 교무실로 올라가렴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교무실을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또 뺨을 맞았겠죠. 그 후로 어머니는 육성회비를 비롯한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중학교를 포기하지 말 것을 권하셨기에 저는 걱정을 거두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중학교를 간 몇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였기에 모두들 의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도 없어 남의 집 창고에서 지내는 아이가 중학교라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일을 더 많이 하셨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덕에 어머니의 고운 손은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이 박여 험해졌고 거칠어졌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니를 돕는다고 도왔으나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려는 겨울방학 때쯤에는 박씨 아저씨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 두 칸에 마루 부엌이 딸려 있고 마당이라고는 세네 걸음 걸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어머니와 제가 지내기에는 알맞은 정도였죠. 처음에 집을 짓는 공사가 되기에 누가 이사 오나 싶었는데 나중에 저희 집인 걸 알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창고가 마음이 편했어도 방이 생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야 본 집에도 기별이 갔는지 할머니와 아버지는 또다시 쫓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는 다른 집살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더 격렬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너가 여기서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줄은 몰라도 뭐하러 여기 있니? 너가 이러고 있으니까 새 사람이 길을 못 펴고 아직도 겉돌잖아. 이러면 나중에 성우한테도 안 좋아. 이사 가거라. 라며 어머니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소리를 치더군요. 아버지는 뭐 하는 짓이야? 나가겠다고 했으면 털고 갈 것이지. 집을 지어? 왜? 라며 고함을 치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성호가 장손인데 멀리 가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보태달라 안 할 테니 회방 놓지 말고 나가세요. 어머니도 나중에 후회 마시고 이러지 마세요. 성호가 다 봐요. 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할 말이 없는 건지 몰려든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건지 할머니와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저녁으로 먹을 밥을 하려고 앉히고 계셨는데 그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계세요? 라고 들어서는 그 여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안 나가? 어디서? 라며 제가 쌍심지를 켜자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라며 새침을 떨고 문 앞에 서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차분히 들어와요 라고 그 여자와 마주 앉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성호는 방에 좀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시고요. 방에 들어가서도 문에 귀를 대고 엿들어 보니 그 여자가 그간 제가 나서면 더 볼성 사나워질 것 같아 참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도 안 해주면서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어요? 저도 이렇게 첩노릇이나 할 줄 알았으면 이 시골에 안 왔죠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달려나가 욕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내 잘못인가? 라며 차분히 묻는 어머니의 물음에 네? 라고 답하는 그 여자에게
어머니는 내가 자네 첩실하라고 했는가? 라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자네 말대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누가 남의 집 첩살라고 떠밀기라도 했나? 순전히 자네의 선택 아니었나? 시내에서 뭘 하고 지냈던지,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던지 모르겠지만 난 자네에게 우리 아이 아버지 첩실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시부모님 뒤에서 쿡쿡 찔러가며 나 내쫓아달라고 조르라고 한 적도 없어. 어찌됐건 난 장씨 집안 사람이고 우리 성호는 그 집안 4대 독자야. 그런데 우리가 가길 어디로 가나? 지금이야 뭐에 홀려 다들 자네를 집안 사람 대접해 주시겠지만 화무 11홍이라고 자네라고 안 늙겠나? 그러면 아이 아버지도 장남 찾으시겠지. 그때 되면 어른들도 우리 모자 다시 찾으실 거야. 자네가 이제와 아들을 낳는다 한들 내 호적에 오를 테고 우리 성호가 장남인 건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난 내 할도리대로 할 거야. 자네는 자네대로 해. 여기 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왜? 우리 내쫓을 때처럼 임신한 척이라도 하려나? 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각거리는 구두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집을 나서는 기척이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무를 묻히고 계셨습니다. 곁에 가서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저녁 밥상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생전 해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 동네의 일거리를 찾아 고군분투하시다가 나중에는 동네에서 나는 여러 농작물을 모아 장아찌를 만들어 시내에 파셨는데 그게 규모가 좀 커져 어머니는 집을 짓고 땅을 조금 사셔서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장아찌를 만드는 작은 작업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시내에 있는 두 곳의 시장에서 가장 큰 반찬 가게들과 거래하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예전부터 밭에서 나는 나물들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재료가 좋고 어머니가 담그시는 장의 맛이 좋아 장아찌가 맛있었거든요. 덩치도 작고 약한 어머니가 여러 재료를 들어올리기란 어려운 일이었기에 저도 틈나는 대로 돕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의 등을 쓸어내리시며 아이고 우리 성호 아니었으면 이 어미가 어찌 돈을 버나 아휴 든든해라 라며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더 부응하고 싶었던 저는 방학이면 어머니 곁에서 나무를 삶고 장을 다리는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수입은 좋아졌고 어머니는 목돈이 모이는 대로 땅을 사서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시내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겨울방학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오랫동안 누워 지내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본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하러 내려오셨을 때 올라가지 말자는 제게 가서 너가 장손인 걸 보여줘. 너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본집에 들어서자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는 아무 일이 없는 듯 집안 살림을 지휘하셨고 저는 상주인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에 한번 잠깐 뵙고는 보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컸지만 어린 시절 절 무릎에 앉혀놓고 예뻐하셨던 기억에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오랜 병수발로 지치셨는지 울지도 않으시고 어머니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박혀있는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아마도 다른 친인척의 눈치를 보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당부 때문에
나오질 못했겠죠. 그날 이후 동네에서 마주쳐도 눈도 맞추지 못하며 지내다가도 가끔 술을 마시고 집 앞에 찾아와 울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조용히 잘했다 싶더라고요.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바로 뒷산이 선산이었기에 장지의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산에서 내려와 그때까지 계시는 친인척분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집에 들어섰는데 술을 먹은 그 여자가 마당에서 잠옷바람으로 노래를 하고 있더군요. 술병까지 손에 들고 춤까지 추면서요.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어머니는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후다닥 달려가 그 여자를 얼싸안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할머니는 머쓱해하자 집안 어른들은 혀를 차시며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네만 집안 꼴이 이게 뭔가 단정한 며느리가 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어찌 저런 이라며 식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나서시면서 저희 어머니께 고생 많았네. 자네 시아버지도 가시면서 고마워할 걸세 라고 인사하시며 가시더라고요. 집안 어른들이 가시고 저도 어머니를 챙겨 어머니 가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가세요. 남은 거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라며 배웅해 주시는데 기분이 또 이상했습니다. 주인 노릇을 뺏기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또 다시 열심히 일하며 저희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시더군요. 마을에 땅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조금씩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니께 와서 성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집에 뭐가 자꾸 물건이 들어가. 그러면서 땅은 자꾸 나오고 아무래도 땅 팔아서 이것저것 사들이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들에게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라며 옅은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여러 가지 농사법이나 가공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 재미있고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방학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고 싶어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는 웃으면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관심 가는 건 같이 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장아찌가 잘 팔리는 만큼 어머니는 바빠지셨고 재료도 더 필요했기에 농사일도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짬을 내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제가 다 해내야 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락이 끊겼던 외삼촌이 찾아오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저를 달려와 안으시며 성호야, 삼촌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전과는 다르게 거칠어진 얼굴로 나타난 삼촌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삼촌께 삼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어요? 라며 함께 안아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삼촌은 어머니와 저를 가까이 앉게 하시더니 내가 이 근처에다 식품 공장을 차리려고 해. 그 돈 만드느라 엄청 애를 썼다. 원양어선 탔어. 그런데 때마침 누님도 장아찌 만들고 계시니 우리 같이 일해봐요. 솔직히 아직 자리 잡기 전이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김치를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장아찌를 먼저 생산해서 다른 지역까지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는 김치까지 판매하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장아찌 사먹는 것도 반찬 사먹는다고 한 소리 듣던 시절인지라 김치까지 사먹는 일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차라리 김치를 하는 사람을 사서 담그는 게 오히려 흔할 때니까요. 그것도 소위 돈 좀 있는 집에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딱히 내키진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조합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승산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반찬을 만들어 파는 가게를 만들어서 우리 만드는 장아찌랑 다른 반찬들을 만들어 팔아봐요. 김치도 조금씩 팔다가 시장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장을 세우면 되잖아요.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삼촌은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그럼 우리 애 엄마랑 누나가 그 가게에 판매될 반찬을 만들자. 누나도 알지? 애 엄마도 솜씨 좋은 거.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근처에 우리가 이사를 와야겠다. 와서 누나 하는 농사도 짓고 가게에 내다 파는 건 내가 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삼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든든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의지하실 때가 생기게 되니 더 좋으실 것 같았고요. 그렇게 몇 달 후 외삼촌은 외숙모와 사촌들과 함께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촌들은 갑자기 시골살이를 하게 되어 불만이 있어 보였지만 곧 적응을 하더라고요. 사촌들은 여자 형제들이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가지 않고 외숙모에게 살림을 배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돈을 붙이긴 했으나 아무래도 어려우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외숙모와 사촌들이라는 일손이 생기니 장아찌를 비롯해 다른 반찬들도 만들기에 더 수월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재료를 나르고 만들어진 반찬들을 나르고 농사를 지으며 힘쓰는 일은 삼촌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삼촌이 가게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점점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땅을 사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땅을 팔았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술을 먹고 취한 모습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왜? 내가 첩이라고 무시해? 참나.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여기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너 마음만 먹으면 이러고 안 살아, 이 촌것들아!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고요. 동네에서는 저 집 이제 망했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죠. 땅은 점점 팔리고 가세는 기우는데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니 할머니는 답답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성호야! 라고 불러 멈춰 돌아보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장사하는 그런 수준 낮은 짓은 없다. 그러지 말고 할미랑 올라가자. 아무리 그래도 너가 장씨 장손이잖니? 라고 하더군요. 이미 성인이 되어 클 대로 큰 제게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지금이라도 저 앞세워서 어머니 다시 붙드시게요? 그 여자가 분가루 날리면서 알랑방귀 몇 번 뀌었다고 어머니랑 저를 내친 건 할머니였어요. 어렵게 이 집 저 집 일 다니며 고생할 때는 본 척은커녕 회방만 놓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는 그 집에 볼 일 없어요. 또 장례나 나면 모를까.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러고도 몇 번을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졸랐지만 저는 더 심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할머니께 너무 그러지 말아라. 노인네가 자손 욕심에 그러신 건데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겠니? 원망스러워도 너의 조못이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왔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팔목을 잡고 걸으면 할머니는 아무 말 않고 걸어 집 앞까지 가기를 몇 번 했을 때 집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힐끗 보고는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집도 어수선한데 나가서 그러지 말고. 이제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도 아니잖니?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저 여자 내보내고 다시 우리 엄마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난 저 여자랑 한시도 같이 못 살아요. 천박한 줄만 알았는데 방탕하기까지 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해버렸죠.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집에 돈을 챙겨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말로는 술을 먹고 아버지랑 싸우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짐도 별로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금붙이며 보석들을 사더니 그걸 다 가지고 간 모양이더군요. 현금 찾아놓은 거랑 달러도 가지고 가고요. 땅을 팔아 집안에 온갖 물건도 들여놓고 아버지를 꼬드겨 돈이랑 금, 보석 같은 현물로 만들어 놓고 다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동네 아주머니들 몇몇이 나가는 그 여자를 보았는데 어떤 남자랑 가는 걸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는지 한동안 그 여자를 잡는다며 집을 비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무섭다며 절 찾으러 몇 번 내려왔고요. 그때마다 별말 없이 집에 데려다주고 오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데려다 주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라던가 영감, 오늘은 날이 너무 안 좋아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라는 말을 하며 저를 할아버지로 착각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일하는 아주머니들께 알아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안 그래도 이상했다며 혼잣말을 그렇게 하고 새벽이나 밤늦게 잠을 자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며 누구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매가 온 거죠.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울고 있기도 하고 마을 길목에 서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기도 하면서 저와 어머니의 신경이 쓰이게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요양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병원도 있지만 그때는 집에서 다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네 아무리 오래 집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한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남의 손에 오로지 맡겨놓기가 어머니는 못내 불안하셨는지 아침 저녁으로 본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찬 만드는 일에 농사일에 하실 일이 산더미셨지만 사람 도리를 해야 한다면서 제가 아무리 말려도 끝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 연락도 없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나가는 월급은 충당이 안 되니 다 내보내고 한 분만 계시게 하시더니 어머니가 그 집일을 보시는 게 싫어서 어머니께 큰 소리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내가 이 집안 사람이고 너는 이 집 장손이야. 저러고 계신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니? 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기억을 잃으시더니 어머니께 의지하더군요. 자신이 어머니께 한 짓도 다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계속 할아버지 대하듯 하셨고 수줍은 각시처럼 행세하셨습니다. 치매는 슬픈 병이면서도 본인에게는 편한 병이더군요. 그렇게 꼬박 10년을 치매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들락날락하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효자인 척하더니 할머니를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돌보러 가셨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등살에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 말대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할머니 역시 저를 예뻐해 주시던 하나뿐인 할머니이셨으니까요. 그동안 시내 가게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외숙모와 사촌들까지 나서서 만드는데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죠. 그래서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가 모아주신 일손을 고용해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장처럼 작업장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은 전에 타던 원양어선 회사에 여러 가지 반찬과 김치를 챙겨 다녀오시더니 그 회사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며 이참에 공장을 차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인력도 조달이 되고 재료도 가까이 생산되고 있으니 정식으로 공장만 지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정해지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장이 지어지고 나니 다른 거래처도 더 생겼고요. 최근 15년간은 김치까지 본격적으로 판매하며 외삼촌 말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살 때도 되셨지만 직접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편하다며 아직도 공장에 발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20년 전쯤 사촌의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한눈에 반해 제가 죽어라 쫓아다녀 결혼을 했습니다. 일만 하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얼굴을 비춘 결과 결혼에 성공했죠. 그렇게 제가 사정사정해서 시집을 온 아내는 아들 둘을 낳아주었고 잘 키워줬습니다. 어머니와 사이도 좋아 한 집에서 잘 지내주고요. 공장 일도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라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눈앞에 짠하니 나타난 사람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고생까지 시켰으니까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후에 가끔 나타나 본집과 나머지 땅을 날름날름 팔더군요. 선산도 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것만은 막자 싶어 그 선산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본집은 어릴 적 추억이 있어 사서 수리를 해 다시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선산을 내놓은 이후에 생사를 모르고 지냈는데 얼마 전 서울의 여인숙에서 고독사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가 장례를 간단히 치르면서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화장을 한 뼈가루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추스른 유품은 빼곡히 주소지가 적힌 노트들이 가득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를 계속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신고를 했는데도 못 찾은 것 보면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방인지 식당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죗값하며 살겠지 싶어서요. 저희는 그렇게 아직도 제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여전히 제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라면 이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제품에 필요한 농작물만 농사를 짓지만 그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사촌들도 다 시집을 가 외부들도 함께 일하는데 죽이 잘 맞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들들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저희 하는 일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하며 살 예정입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잘 모시면서요. 잘하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들 가족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족 등진 사람의 최후는 쓸쓸하답니다. 다들 건투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